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된 정치적 발언을 한 건데요. 예.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요. 부결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 돌아서서 부결이 됐다. 변명 자료 삼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줘야 된다. 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총선 때 조국의 강이 아닌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어떤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에서는요? 네. 근데 우리 당 공천 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순실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 있을 때 거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죠? 네. 선배들이 잘해주죠? 그럼요. 부장께서도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조금 전 나온 속보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파면 조치를 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 해제 조치를 했었는데요.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 진행을 보류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파면 조치를 결정한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측,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바로 입장을 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서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줄 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파면 결정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최소한 항소심까지는 기다려줬어야 한다는 아마 그런 주장이 담긴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에도 영상에 잠깐 나왔고 어제 저희가 주민에서 얘기했던 대로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말한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조홍천 의원은 오늘 민주당은 무관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뒤에 그 파장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언급을 했다는 거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싱하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도 조금 전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이 불쾌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은 발언인데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한중 관계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중 간의 감정이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에선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대응도 거칠어졌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틀린 게 없다면서 미국에 베팅하는 건 급진적인 도박꾼 심리고 매우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의 입장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메모를 하고 나왔는데
한국 측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지금 이제 싱하이밍 대사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얘기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자, 뉴스가 많네요.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자,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니까 아마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들도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유채커는 끝났어요? 네, 준비 마쳤습니다. 네, 물도 가져가나요? 아, 예, 목이 조금 마를 것 같아서요. 예. 좋아요. 네, 준비됐으면 나가면 되고요. 박마커,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오늘 보니까 여야 정치권이 설전을 주고받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이 4연속 더불어 방탄당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당 전체를 범죄자로 취급한 발언이 역풍을 불러온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한 장관이 선을 넘었다고 했는데 한 장관은 민주당이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반박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백반장하고도 잠깐 얘기해봤습니다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두고 한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중국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사실상 촉구했는데요.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곧바로 거절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공정선거법, 오염수 마시겠다, 공식 복귀, 동결, 인상, 아포방포 10으로 가져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는 자리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둘 다 공격하던 여권은 이제 공격 대상을 하나로 좁힌 모습입니다. 바로 싱 대사를 비롯한 중국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직접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면서 싱 대사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사과 없이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외교적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한반도에서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를 잃게 되겠지만 동등한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면 우리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존중하고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정지를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도 언급한 비엔나 협약, 이 협약 구조에 의거해서 이 페르손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대정부 질문에서 직접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싱 대사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에도 나선 듯합니다. 싱 대사가 이번 배팅 발언을 굳이 무리해서 한 이유, 중국의 전랑 외교, 즉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싱 대사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작년 12월 장청광 주 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중국 제로나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그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이건 철저하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고. 네, 여당 주장에 따르면 신대사의 노력이 통한 걸까요? 우리 정부 여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발언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는 한 목소리로 신대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황부시보의 사설을 통해서입니다. 신대사의 발언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면서 과거 중국,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다가 지금은 한쪽 편에 서서 미국에 배팅하는 건 급진적인 도박꾼 논리이며 매우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저격했습니다. 이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전망이 무색하게 갈수록 확전 양상을 띠는 이번 배팅 발언 논란인데요. 여기에 기폭제가 될 만한 정부와 여당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추진입니다. 시작은 지난해 법무부에서였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 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는데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도 투표권을 유지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의무 거주 기간을 조건으로 넣자는 취지로 당시 언급이 됐던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권성동 의원이 최소 5년 의무 거주 기준을 추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겁니다. 신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권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표심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올 때 한 장관이 설명한 취지와는 좀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원내 지도부에서는 입장을 들어보겠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당 내에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체제가 우월한 한 이유는 중국과 상호주의가 되진 않지만 중국이 민주적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체제가 우월한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 중국은 안 주더라도 우리는 주는 게 대한민국 체제가 중국 체제보다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선거법, 말 그대로 공정한 건지 부작용은 없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일련의 움직임, 결국 중국과 점점 멀어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줬던 외교의 균형을 이제야 되찾는 거다, 이렇게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요.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옵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전면에 나서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실제 백악관은 이번 한중 갈등 국면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나라를 치켜 세우는 동시에 중국을 저격했습니다. It certainly appears as if there was some sort of pressure tactic here used. South Korea is a sovereign, independent nation, a terrific ally and a great friend,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and they have every right to make the kinds of foreign policy decisions they deem are appropriate. We're grateful for the support that they continue to provide,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Ukraine. 네, 두 번째 픽은 오염수 마시겠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이 발언이 우리 정부 측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음용 기준에 맞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는 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사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번에도 한 총리가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한 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렇게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이미 정부가 공식 답변과는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국민의 불안을 괴담을 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말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당시 질문을 던졌던 김성주 의원의 탓으로 돌리면서 철저한 검증의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한 총리를 감쌌습니다. 총리께서는 기준에 맞으면 뭐 드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뭐 총리님께서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여전히 괴담 프레임을 밀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괴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없어요. 당뇨가 시도하면 좀 먹지 말아야 돼요. 정부에서는 검사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인이나 소비자들이나 다 걱정은 많이 하죠. 네, 이현주 전 의원도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내부 저격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나 국민들의 합리적 결정을 굳이 괴담 수준으로 폄훼하려는 이유가 뭔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괴담에 현혹된 바보들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지적을 한 건데요. 동시에 오염수 방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도 나왔습니다. 이 일본이 오염수 대신에 알프스 처리수라고 명명하면서까지 이번 방류에 든든한 방패막으로 삼았던 알프스도 완벽하지 않다는 방증이 드러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인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고장이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필터 이상으로 탄산염이 유출되고 흡착탑 틈새가 부식되는 등 사고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새로운 필터를 설치하거나 부품 재질을 바꾸며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은 알프스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다음 픽 공식 복귀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으로 부실 대응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다고 용산구청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석 다음 날에는 출근 저지에 나섰던 유가족을 피해 아침 일찍 구청에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박희영은 어제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박형이 공황장애라면 저희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나온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구청 측은 박 구청장의 보석 사유가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구청장은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결 인상으로 가봅니다. 약 한 달 전이었죠. 한전의 사장 사퇴와 자구책 발표 끝에 전기요금은 1kW 시당 8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7월에서 9월 이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한전이 16일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정리해서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요금을 인상할지 동결할지 의견을 한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한전이 21일쯤 공식 발표할 계획인데요. 인상 요인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또 인상하는 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픽.
아포방포 10으로 가져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로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군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잠시 멈춘 멤버들도 팬 아미들을 향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글로 표현했는데요. 동시에 10주년 프로젝트 아포방포 10, 즉 아미포에버 방탄포에버 10주년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주요 명소가 방탄의 상신색인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등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해외 팬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I'm here to celebrate BTS 10th Anniversary Festival. This is the Army Light Stick. I'm gonna be doing this when I go to the park. 네, 전 세계 아미 여러분들 17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제 정치 외교 분야였고요. 오늘은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데,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라든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제 오늘 양측에 다 걸쳐서 지금 질문과 또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덕수 총리의 오염수 관련 발언을 그 발제에 담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한덕수 총리는 내가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했고요. 본인이 얘기한 거는 정화된 오염수를 정화한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한 것이고, 그건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같고, 야당이 반대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취한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총리가 했는데, 그 발언을 듣고 이제 야당에서 고성이 좀 터져 나왔고, 이제 한 총리가 공부를 더 해보라는 또 그런 반박을 하는 그런 설전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뭐 다른 현안들도 좀 논의가 됐는데, 지금 이제 한전 적자에 대한 공방도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전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또 발언을 해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대정부 질문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속보가 더 들어오면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 지금 이제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출구 전략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들 정도로 지금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까도 이제 발제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직접 반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면서도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싱 대사를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상호 존중, 호혜 원칙에 따라서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싱 대사가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싱 대사의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적절한 조치라는 게 사실상 이 정도의 국면이라면은 싱 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언을 했는데, 한국 측 관련 발언, 또 한국 언론의 사실관계에 주목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발언과 함께,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는 싱 대사가 접촉하고 교류하는 건 대사 본연의 임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대사 교체를 거부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대통령실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글쎄요, 뭐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거부 쪽에 그런 입장을 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한중 간의 악화되는 관계 좀 이렇게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우리 외교부도 좀 입장을 낸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일단 신 대사가 사실과 다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게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에서 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또 외교부 오늘 입장에서도 한국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게 대사의 의무라고 항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점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중 갈등이 높아지면서 한중의 정상회담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3국 간의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비자가 안 나와서 중국에서 열기로 한 학술 대회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요. 아무튼 한중 관계 계속해서 저희가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잠깐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고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라는 그런 해명도 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 야당 의원들 또 여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문을 좀 많이 했고 한덕수 총리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바로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분명한 거는 저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모든 앞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이 과학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맞고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고 또 국제법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한 총리는 없다, 그리고 없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주변에서 기준을 넘는 이 방사능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염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싱하이밍 발언 우리 국민 불쾌하다. 이쯤타 여권에서 재증당한 중국인 투표권 박탈.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부결이 됐죠. 또 방탄이냐는 비판에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도발 때문이라고 슬쩍 화살을 돌렸는데요. 한 장관이 구차한 변명이라고 쏘아붙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한 장관에게 노란한 걸 자인한 거냐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부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됐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부결이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원내 과반, 체포동의안에 키를 쥐고 있던 민주당. 또다시 방탄의 길을 선택한 셈인데요. 그 후폭풍은 걱정이 됐나 봅니다. 부결 직후 그 책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슬쩍 돌렸죠. 한 장관의 이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한 장관의 도발에 민주당 의원들이 표심을 바꿨다는 뉘앙스를 풍긴 건데요. 가만히 듣고만 있을 한 장관이 아니죠. 공당이 하기엔 부차한 변명이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도 있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찬성을 결정했던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 스스로 꼰대나 바보 인증을 한 거다. 강하게 나래를 세웠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니들이 뭔데. 그러면 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표결을 해야지. 그걸 한동훈 미우니까 나는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거 반대하는 방향으로 찍을래. 이게 딱 꼰대 마인드죠. 근데 한동훈식의 깐죽거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 때문에 부결을 찍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더 참담한 당이 되는 거예요. 더 처참한 당이. 왜요? 한동훈 하나가 그럼 민주당을 가지고 갖고 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라면은 우리는 바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치권에선 한 장관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뭐 현역 국회의원이 도주 우려는 없을 것 같고 증거는 이미 육성으로 다 전 국민이 알다시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구속할 만한 건인가. 근데 만약 법원에 가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면 검찰의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도발을 한 것이 아니냐. 야, 이건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꽤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의도했다면 정말 이건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민주당에게는 방탄정당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그리고 법원 가서 영장 기각될 거 국회에서 부결되는. 한 장관에게 의도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그 장단을 맞춰준 셈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적어도 바보라는 평가는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원인, 오늘 슬며시 입장을 바꿨죠. 갑자기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신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 계획된 정치적 발언을 한 건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말려서 원래 찬성하려다가 부결로 바꿨다 전체적으로 그런 기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의 최근 수사 행태를 보고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기류가 의원들 사이에 감지가 됐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29명을 특정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것도 좀 작용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와 뭐 무리한 구속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최근에는 특히나 뭐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검찰 독재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방탄이냐 탄압이냐 아직 국민들의 판단이 남아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방탄이라는 프레임과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 프레임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떤 것이 국민들을 더 설득해낼 수 있는지는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해낸다라. 글쎄요, 이미 언론의 판단은 난 듯하죠. 오늘자 주요 조간의 사설 제목입니다.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 한 목소리로 민주당 향해 방탄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쇄신한다며 온정주의에 갇힌 민주당, 정당 포기이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의 혁신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죠. 저는 사실 결과 보고 좀 힘이 쭉 빠졌는데 사실 저희가 최근 민주당의 화두가 단연 혁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혁신과 뭐 민주당 안에 도덕 불감증을 자정해보자라는 이런 뭐 의식 있는 목소리가 당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혁신위가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코인 사건이에요.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러네. 국회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저걸 부결시키면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혁신위원장 선임 발표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혁신위를 열겠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저희가 혁신위원장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당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의 역할, 특히 친명계에선 현역 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연일 강조해 왔는데요.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민주당의 기득권을 좀 혁파해갖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당내 기득권만 문제가 아니죠.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대표적인 의원 기득권으로 꼽힙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대야 공세의 호기를 잡은 국민의힘. 언제나 그렇듯 이재명 대표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을 맞바꾸었다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건의반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그 과거의 체포동의안 부결 그것이 이미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만연시킨 겁니다. 민주당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결국 키는 이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범위를 뭐 지도부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혁신을 해라. 또는 당대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혁신을 해라. 이거는 혁신이 아니죠. 아부죠. 네. 자,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체포동의안 부결의 후폭풍 정치권에 상당히 뜨겁고요. 야당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제 발언 또 한동훈 검찰의 수사에 좀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고요. 여당은 조멘토가 조금 전 설명했던 대로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직접 공세의 화살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 나온 얘기를 좀 속보를 좀 들어보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지목해서 체포안 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질문을 직접 던졌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게 잘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고 관련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아마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부결 후 폭풍이 지금 정치권 상당히 거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진 사퇴론이 또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 준다면 당으로선 최고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 체제가 1년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반사이익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돈봉투 사건 등에서 당이 보여준 온정주의적 태도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도덕성에서도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상임고문이자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맡고 있는 정대철 고문도 이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래경 사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대표직에서 한 발 물러나서 책임을 지는 게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국민에게 방탄 정당으로 비치는 건 큰 문제라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야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를 한 혐의로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됐잖아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거죠. 네, 이 김인섭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백현동 사업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여를 했으니 알선이나 청탁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건 맞지만 성남시에서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이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친분을 형성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로비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 측 이익 규모를 이재명 대표에게 직보했다, 직접 보고를 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9일 정진상 전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 이익이 수천억 규모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진상을 만나서 민간에게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남는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깜짝 놀랐다면서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협의가 이뤄지거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도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수는 없다. 결과로도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한동훈 탓, 바보 꼰대 인증, 구차한 변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늘어났는데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고 발언했죠. 원칙적인 입장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가 됩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이 뜨거운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네, 출근길 약식 문답, 도어 스태핑이 사라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렇게 국무회의 발언을 생중계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왔는데요. 오늘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라면서 이걸 폄훼하는 건 반국가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강한 발언, 누군가 대상이 있는 거겠죠.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천안함 사태와 또 천안 함장에 대한 비판 발언들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로 이런 발언들이죠.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 사과하라고 했지만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민주당을 향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이 이 진보는 외면했고 보수는 이용했다고 했던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다면 이 천안함 사태의 원인도 천안 함장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말리시기는 했어요. 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분은 진짜 부하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한쪽에서 표현하기 쉽지만은 그냥 함장과 병사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제대하고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현역에 있는 분들이나 군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계속 참다가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야당에 이어서 강하게 비판한 부분 또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문제인데요.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 늘었다면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 원에 대한 일제 감사를 했더니 1조 1천억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고 총 314억 원의 세금이 부정 사용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오늘 명명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걸 보면요. 특정 시민단체가 좀 타겟팅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논란이 됐던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 얘긴데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가 오늘 회의를 열었는데 전장현을 콕 집었습니다. 정확히는 전장현의 협력단체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잡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체 대화방 내용을 증거로 들었는데 이거 국가보조금법 위반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했고 이제 반정부 투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선거는 끝났고 안타깝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서 뛰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그 선거법도 위반이고. 네, 앞서 이 특위는 전장현이 지난 10년간 1,400억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장애인을 시위에 비자발적으로 동원했다. 이런 주장들도 폈는데요. 전장현은 오늘 하태경 특위위원장이 가짜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인 전장현이 보조금이나 공모 예산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라는 질의 서한도 서울시에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전장현의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선거기간에 어떤 정치 주로에게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관의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야당과 민간단체, 즉 시민단체를 강하게 비판하는 건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차관을 대폭 교체할 계획이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습니다. 19개 부처 중에서 10곳 이상을 바꿀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등등 주요 부처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장관이 아니라 차관을 교체하는 건 인사청문회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민주당은 차관 교체만으로는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국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측근 그룹을 차관으로 보내는 것은 국정 장악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을 얻고 국정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전면 개각이 필요합니다. 정치 복원과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 미래 과제를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젠걸음 내년 총선을 앞둔 행보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정작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핵폭탄급 변수는 따로 있는 듯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에 이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을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를 한 후에 문 전 대통령과 단둘이 술을 마시는 이런 사진들도 공개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기에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쓰면서 사실상 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 전 장관 한국 사회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로 부인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보낸 상태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과정에 있는데요. 스스로도 이 무간지옥의 실현이라고 표현한 지금의 상황을 딛고 정치적인 재기를 하겠다는 뜻을 지금 밝힌 셈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면 개인적인 명예는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민주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도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부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민주당으로 출마해야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출마를 하실까? 저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정경심 교수님의 사안도 좀 있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가 워낙 생물이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요.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고요. 꼭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이제 공론을 모아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직접 그것도 민주당으로 출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네, 당내 비이재명계의 반응은 더 냉정합니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요. 민주당 철저히 무관심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조 전 장관의 행보에 민주당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조국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업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예상 지역구는 서울 관악인데요. 출마를 할 경우에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조국의 강이 아니라 조국의 늪에 빠질 거라는 일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총선 때 조국의 강이 아닌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총선 때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한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잃은 거거든요. 네, 반면 친이재명계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다음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하는데 이 심판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공천 신청하면은 뭐 경선하십시오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 심판론에 그러한 적당한 인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정책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친명계와 비명계의 엇갈리는 시각이요. 조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출마가 맞느냐 아니냐, 당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냐, 만약에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당내 의견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다름 아닌 조국의 강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5월에 뇌물 성상납 등 성범죄 등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에 있어도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판을 깔아놓은 격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하는 것 같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같이 술도 한잔하고 뭐 앞치마도 입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 그랬고 이번에 빚 갚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야권에 조국 전 장관이 있다면요. 여권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역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출마하라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요즘 평소에 알던 사람들 만나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고 그럽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이자 문재인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민정수석을 지낸 이 두 사람. 출마를 할 경우에 상대 진영의 공격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까지 데칼코마니인 듯한데요.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검사 출신 인사들 공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죠.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은근히 반겼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전 수석의 출마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에서는 어떤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어떤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는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본인 출마는 자유고 또 본인은 명예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우리 당 공천이 안 됐을 때 선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우 전 수석의 예상 지역구 경북 영주 지역입니다. 우 전 수석이 본인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명예회복을 기치로 들고 나올 경우에 일방적으로 당천에서 선을 긋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뿔이라고 할 수 있는 TK 신당설을 들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뿐만이 아니라 TK 지역 정가를 내려가 보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이분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TK에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를 반기는 것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인 듯한데요. 조 전 장관이 혹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의 에너지가 상쇄될 거라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이 나와 주신다니까 뭐 거의 이건 퉁쳐가지고 상쇄되지 않을까.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나온다는데 TK 쪽에서는 이분들이 뭐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대요. 몇 달 전부터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그래요. 뭐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야권 인사인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국민의힘이 반기고 여권 인사인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를 민주당이 반기는 것 좀 아이러니해 보이는데요. 개인의 명예 회복보다는 우리 사회의 공동선과 가치를 확인하고 또 미래 비전을 밝히는 과정이 우리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당, 민간단체 때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환영하는 조국 전 장관, 민주당이 환영하는 우병우 전 수석. 네, 자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뭐 속보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오늘 오후에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파면 결정을 했다는 그런 속보가 좀 들어왔고요. 앞서 서울대가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 해제 조치를 했는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 진행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대에 파면 결정이 나온 거고요.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에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번 파면 결정의 부당함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이제 오후의 속보였고요. 대통령실이 이제 차관을 대폭 교체할 거다라는 그런 좀 뭐 직접 밝힌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곧 방통위원장에 지명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은 이동관 특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감싸는,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마녀 사냥식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동급생 간 다툼이 학교 폭력으로 둔갑했다고 했는데요. 이 특보 아들에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이미 화해했고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특보 아들 관련 학폭 문제를 다룬 언론을 향해서도 팩트가 확인이 안 됐는데도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생산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오늘도 이제 이동관 특보 또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해서 또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위에서 이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학폭 은폐 의혹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 특보가 관여된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 의혹 진상규명 특위에서 활동했던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하나고 학폭 및 입시 비리 의혹을 재수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특보를 이제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는 문제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소송, 또 가처분 신청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본안 소송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일단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어제 첫 신문 기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건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임기를 2달 앞두고 전격 면직 처리됐기 때문인데요. 한 전 위원장은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사는 어제 신문에서 면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에 대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직무 배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됐던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사례가 그때와 비슷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였잖아요. 저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이 됐고 임기제 보장을 받고 있는데 왜 굳이 2달 남겨놓고 이런 무리한 처분을 하느냐. 반면 이 한 전 위원장의 상대방인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입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신청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2개월여의 금전적인 보수밖에 없고 신청인이 그런 걸 또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역시 방통위 위원으로 국가인권이나 공정거래위를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주장은 탄핵 소추 말고는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당 민간단체 때린 윤 대통령, 국민의힘 조국 환영, 민주당 우병우 환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네, 이번엔 사회뉴스, 정치뉴스가 결합된 정치사회부 회의로 잠시 변신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를 명령했죠.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를 추진 중인데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어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산고법은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해 10월 1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를 적용을 하면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한 이후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피해자의 두려움을 키우는 이유, 가해자가 여전히 익명성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인데요. 2심은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죠. 이 형이 확정되면 가해자 A씨의 신상 정보는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측은 애초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했었어야 됐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운영 중인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중대 범죄 발생 시에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강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특강법이라 부르죠. 또는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법입니다. 이 둘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A씨는 이 수사 단계에서 중상했지만 적용이 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특강법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는 2심을 앞두고 추가가 됐죠. A씨는 이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보니까 신상 공개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이 특강법이나 성폭법 둘 다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상 공개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행 특강법상 요건으로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요건 중에 하나로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 사실이 중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보다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더 좁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성폭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하는 판결을 낼 수 있는데요. 이 성범죄자 외에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분을 일으킨 흉악범이라고 해도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신상 공개 권한이 없는 개인이 A씨의 신원을 밝힌 일까지 벌어졌었죠. 이 유튜버는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과 기록도 모두 공개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를 넘은 사적 제재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 유튜버가 지난 2일 A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해 이 사적 제재 논란이 인 건데요. 지난 9일에는 이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 의원이 해당 유튜버를 두둔하면서 A씨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힙니다. 이런 사적 처벌은 일면 사이다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공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아닌 한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일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일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이었는데요.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침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정 미비로 인해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적합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신속히 정리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여당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어제 대통령께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천인 공로할 범죄와 관련해서는 신상 공개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아예 사적 제재 논란이 일지 않게끔 공적 영역에서 법률을 손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이어 구의원까지 신상 공개에 나서며 사적 제재 논란마저 나왔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 신상 공개를 명령했지만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소중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해자가 보복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에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할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일부 공개가 됐죠. 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는데요. 공개된 반성문에서 가해자는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해에서 살인 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제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솔직히 피해자에게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다는 불만까지 드러냈죠. 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심적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대체 이 가해는 언제쯤 끝나고 피해자는 언제야 완연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케 하는 소식이 또 하나 알려졌는데요. 최근 대전에서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범죄자 처벌 강화와 신상 공개 확대를 서둘러야 한 이유겠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피해자의 호소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범죄가 부끄럽고 창피해야 하는 건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피해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이 모든 걸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이제 박마커가 뒤쪽에 이제 대전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딸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오늘 추가로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그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네, 지난 10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이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3살의 딸을 둔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생각나더라라면서 최근 딸에게 발생한 일을 전했는데요. 지난 9일 새벽에 대전 복명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글쓴이의 딸 A씨와 친구들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첨부된 사진에는 딸의 찢어진 입 주변과 쥐어뜯긴 친구들의 머리카락 한 움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쓴이에 따르면 딸과 친구들을 폭행한 이들은 이 말리는 사람들까지 때리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가해자들이 혼자 있는 딸에게 쳐다본 다음에 욕을 하고 친구들에게는 성적인 모욕까지 했다면서 딸은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고 전했습니다. 또 머리와 배를 너무 많이 맞아서 시커먼 멍이 들었고 윗입술이 구멍이 뚫려서 15반을 꿰맸다면서 이 폭행의 심각성을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사건은 경찰에 접수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비가 있었고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경찰 측은 시비가 가려져야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전 유성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 진술서를 작성했다면서 현장 CCTV 영상상 관련자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로 특정된 2명은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억울하다면서 경찰에 잦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현재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정치 이슈 간단히 좀 짚어보면요.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또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걸 보니 내년 총선이 걱정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페이스북에 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 19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YS는 2년 전부터 김현철 소장을 중심으로 사실상 총선 기획단을 만들었다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전국 모든 지역구를 샅샅이 조사해서 지역 맞춤형 인재를 발탁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보수정당이 승리를 냈고 153석을 차지해서 국정의 안정을 이룬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선대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홍 시장은 지금 총선이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그나마 있던 자원들마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빠져나가서 인재 고갈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총선을 이끌고 갈 지역 중심 인물마저 부재인 상태에서 앞으로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는데요. 대통령 측근 사람들조차 수도권 지역 버리고 지방으로 간다고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서울 지역도 강북이 아닌 강남에 출마하겠다고만 날뛰고 있으니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홍 시장의 쓴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군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